예, 8주 3차 시 공부를 합시다. 이어서 2차 시에 살폈던 영어 비평문이 일단 내용이 길이가 좀 길고 상당히 길고 그래서 충분하게는 그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좀 들어요. 예, 하여튼 영어 비평문이었죠. 악마를 보았다고 김봉남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그 현실에서의 그런 사이코패스 악마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소위 스크린으로 옮겨서 다루고 있는데, 그 폭력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영화든 소설이든 이런 서사체가 현실 그대로를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의 그러한 소위 사이코패스, 이 반성 없는 어떤 광기에 사로잡힌 그런 폭력 그 주체자들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공포가 이렇게 이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이 하나의.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그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을 그 제대로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결국은 그 두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어떤 사적 보복, 폭력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정치적 그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무의식이 바로 그런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 글이었어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참고를 하면 좋을 듯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그 이제 그 글에서 그 다루고 있는 영화들을 한번 봐보는 거죠. 여러분, 그 나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나는 영화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뭐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화관 거의 뭐 상영하지 않고, 그래서 나나 없이 넷플릭스에 가입을 해서 영화들을 보고 있죠. 그 이 두 영화도 넷플릭스에 들어 있어요. 우리 한국 영화 검색해 보면. 그러니까 영화를 한번 같이 보면, 영화를 보고 나서 지난 뭐 살폈던 2주차 영화 비평문을 읽어보면 훨씬 더 이렇게 이해가 좀 쉽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러나 너무 이렇게 과하게, 일테면 시간 많이 내거나 너무 많은 애를 쓸 건 없어요. 그냥 영화 비평문의 한 사례로 한번 읽어보는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어차피 내기할 과제로서의, 수업의 과제로서의 비평문의 그 분량을 뭐 A4 한 두 장 정도만 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 너무 그 과하게 애를 쓸 건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그 비평문, 영어 비평문도 한 번 더 보고, 그러면 훨씬 더 비평문, 평론의 그 어떤 깊이랄까, 내용과 형식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러자고 이제 선택한 자료고 공부했던 거니까. 3차 시, 8주 3차 시에는 굉장히 이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머리가 아팠으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그 쉬운 글, 나는 글 쉽게 써요. 어렵게 쓰지 못합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글들은 다 내가 쓴 글이에요. 다음에 브런치라고 있는데,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브런치에 한 2, 3년 뭐 전혀 쓰지 않고, 몇 년 전에 브런치가 있다고 다들 또 글이 몰려가서 글을 쓰길래 나도 이제 그 좀씩 썼던 글들을 페이스북에 올려놨던 글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좀 브런치로 옮겨서 뭐 한 2, 30편 썼는데, 뭐 별로 반응도 신통치 않고 그래서 시간 낭비고 그래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네, 그래 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뭐랄까 좀 좋게 보면 좀 진중하다 할까? 그러니까 진지한 그런 엄숙주의적 글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렇게 좀 가볍고 좀 유쾌하고 그런 글들은 내가 좀 못 써요. 그래서 인기가 없었나 별로 조회수가 많지 않아서 그냥 그만뒀어요. 지금도 담겨져 있긴 하던데 그게 사라지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3차 시는 이제 리뷰를 보는 거죠. 리뷰. 여기다 서평이라고만 했는데 서평이라기보다는 이제 영화나 책이나 읽고 쓴 간단한 리뷰입니다. 자, 영화 도어락이라고 있었어요. 아, 정말 무서워 죽겠어. 지난 2차 시에도 그 영화, 사이코패스 영화를 봤는데, 도어락도, 자, 일단 봅시다.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쓴 그 아주 짧은 리뷰예요. 혼자 살아가는 젊은 여성의 주거지를 노리는 나쁜 놈들이 많은 건 알겠다. 그런데 지나치게 끔찍하거나 혹은 공포감에 압도하는 까닭에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공효지인은 왜 그렇게 매사에 어리버리 갑갑한지 영화를 보는 내내 숨막혀 죽을 것만 같다. 여러분 혹시 이 도어락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도어락은 내가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우리 딸이 이제 서울에서 이 영화를 볼 때 우리 딸이 서울에서 오랫동안 이제 혼자 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걱정이 돼요. 딸 가진 아빠가 다 그럴 거예요. 늘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그렇거든요. 이 그야말로 사이코패스 가 공효진을 노리는데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리는데 공효진은 정말 내가 미쳐버리겠어. 왜 그렇게 어리버리 갑갑하고 폭력 앞에 한없이 무력하기만 한 개인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그랬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공포와 불안을 상업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어쨌거나 이 나쁜 놈들이 많은 세상에서 누구를 믿고 안전하게 살아가야 할까 한숨이 나오더라 말이에요. 범인에게 죽기까지 하는 형사를 보고 있자니 이 영화가 그러거든요. 오히려 형사가 범인한테 죽죠. 어, 현실에서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영화에는 그 상당히 범인에게 오히려 당하는 형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범인에게 죽기까지 하는 형사를 보고 있자니 리얼하기보다는 낙담이 크고 거듭되는 우연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좀 내가 너무 좀 화가 나고 그랬던 건 뭐냐면 이 공효진 여주인공 공효진이 거듭되는 우연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거듭되는 우연이 아니라면 공효진은 범인에게 벌써 잡혀 죽었을 거예요. 진즉 어, 현실 같았다면 그러니 미덥지 못한 서사다. 내가 쓴 글입니다. 음.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도어락을 이제 한번 보면 더 좋겠죠. 도어락을 보고 나서 여러분도 리뷰를 한번 써본다면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뭐 줄거리를 뭐그 일단 미주알 고주알 다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 영화를 보고 내가 갖게 된 어떤 느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뭐 나름대로 이를테면 이렇게 정리한 리뷰입니다. 영화사에서 이 리뷰를 보면 좋아하진 않겠죠. 예, 예. 하여튼 이 그냥 우연, 그야말로 범인이 뭐 자 넘어갑시다. 소공녀. 이제 이 소공녀도 보면 영화는 이제 그 많은 관객을 동원하지는 못했어요. 이런 걸 망작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소공녀를 보고 어떤 그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소공녀는 영화배우 이름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 혼자 살아요. 서울에서. 근데 이제 집이 없죠. 주거 난민이죠. 포도주는 좋아하고 담배 피는 거하고 고급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유일한 뭐 낙이랄까 그런 것인데 봅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경영이 어렵고
중소자영업자의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까지 그 알량한 최저임금, 즉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척치로 이 나라 경제가 유지되어 왔다는 방증일 테니까 토지와 주택과 건물에 대한 투기로 불로소득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오직 최저임금만을 타다는 자들은 그냥 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좀 세게 썼군요. 예. 이제 한참 그 최저임금 사실 그렇거든요. 자영업자들 아주 그야말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의 탓을 최저임금으로 돌리면 안 되거든요.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엄청 높은 그 뭡니까 보증금, 보증금, 월세, 그 다음에 또 권리금,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맹점주의 그런 갑질,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만만한 게 최저임금이죠.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을 최저임금 나는 이게 내 지론이에요. 왜 이걸 썼냐면 이 영화 소공녀가 그것과 비슷 그런 어떤 맥락의 서사거든요. 자, 영화 소공녀에서 여자 주인공은 냉기로 가득한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겨울에도 자신의 그 월세방을 그 난방을 못 대요. 그래서 냉기로 가득한 그녀의 방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섹스를 하려다가 너무 추워서 서로 하지를 못하고 대신 범해하자고 서로를 위로하거든요. 정말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세상에. 너무 추워서. 그래서 이제 범해하자. 이 봄날이 오겠냐는 얘기죠. 이들에게. 예, 방세를 올리자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 때 친하게 지냈던 밴드 부원들 집을 전전해요. 이 소공녀의 주인공이. 그녀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허락한 남자 후배는 여기는 이제 작은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아서 혼자 사는데 또 밤에 술 먹고 이제 울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월급이 190여만 원인데 매월 아파트 대출금 상환액이 100만 원, 100만 원이나 된다고. 그걸 20년 동안 갚으면 그때 비로소 이 아파트가 이제 자신의 집이 될 거라고 울먹여요. 그런데 또 20년이 지나면 이 아파트는 너무 낡은 집이 되었겠죠? 아, 대출을 받아서 집이라도 장만한 경우는 그래도 이 남자 후배 같은 그래도 지치고 피곤한 몸을 눕힐 공간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하겠지만 떠도는 우리의 주인공 이 영화 소공녀의 주인공 떠도는 주인공 우리 시대 소공녀들은 어디에서 이 추운 한파를 견디나 싶기도 하고 봄에 와서 좋아하는 사람과 섹스를 할 수는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봄이란 게 오기나 할까 싶은 것이다. 정말 최근에 이제 LH 사태 이 LH 사태로 이제 여러 우리 사회에 이 부동산 투기들, 부동산 땅이나 이런 부동산에 대한 투기들 너나 없이 진보고 보수고 그러니까 좌우 그다음에 상하, 하여튼 누구라도 기회만 있으면 이런 천박한 사회 속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런 젊은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굉장히 답답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영화였어요. 소공녀. 그래서 내가 이 시대의 난민 소공녀라고 제목을 잡았죠. 이런 글을 가지고 좀 더 길게 쓸 수 있겠죠. 이 짧은 리뷰를 확장해서 A4 한 장 내지 두 장의 그 짧은 하나의 컬럼식으로 에세이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영화 미스백. 이제 내가 별 영화를 다 보는데 참. 자, 이것도 뭐냐면요. 봅시다. 개인에게 가정은 존재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정 혹은 가족의 전통적 개념이 이미 변하고 있지만 그 1인 가구원에게도 그가 만약 그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회적 관계망과 완전하게 절연되어 있지 않는 한 가정은 존재의 근거지라고 볼 수 있죠. 1인 가구에도 혹은 나는 운명적으로 연결된 누군가의 자녀 혹은 뭐 형제 자매겠죠. 부모 이렇게 하여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싫거나 좋거나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1인 가구 여기 소공녀에서도 사실은 이 여자 주인공도 1인 가구죠. 예, 여기저기 떠돌긴 하지만 근데 가정은 또 다른 측면에서 나라는 존재를 억압하는 그런 제도죠.
그것은 기존의 사회 질서가 강제하고 있는 규범의 식민지며 기존의 사회 질서 규범의 재생산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가정은 국가 혹은 사회가 그렇듯이 아버지의 세계죠. 가부장적 질서가 어, 아버지는 질서와 규율, 곧 법의 대변자의 수호자라고 볼 수 있죠. 서구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국 사회는 특히 오랜 기간 아버지로 표상되는 가부장제 식민지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비가 찌질하고 무책임한 데다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면, 그리고 그 어미가 도대체 자신이 낳은 자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그곳에 속한 개인에게 존재의 지분커녕 벗어나고 싶은 고통의 늪이겠죠, 여러분. 지금 이런 뉴스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어, 그 영화 미스백은 가정폭력, 특히 아동폭력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스백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 앞에 어린 시절 그녀와 하등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아이, 그렇다면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이제 눈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사투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문제는 이것은 내가 이제 그 7주 2차 시 조혜진 소설의 평론, 내 평론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깊은 상처를 간직한 인물의 자기 연민과 희생적인 태도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대체 무엇으로 저 폭력의 악순환을 끌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미스백이 혼자 가서 다 처치해버린단 말이에요. 어? 어. 그러니까 지난 그 2차 시에 봤던 영화, 그 영화 비평문, 악마를 보았다나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에서처럼 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방기함으로써 개인이 이 사적 보복에 나서는 것처럼 이 미스백도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 국가도 그렇고 이 가부장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누구도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비스백이라고 하는 타인이 가서 다 처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깊은 상처를 간직한 인물의 자기 연민과 희생적인 태도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으로 저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우리가 마주하게 돼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 미스백은 뭐 그렇게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볼 수도 없고 평가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관객을 많이 모으지도 않았고.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죠, 여러분. 어,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백 이건 이제 사실은 그 저기 좀 뭐냐, 다음 브런치에 올린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쓰기라든가 하지 않고 그냥 문단과 문단 사이를 그냥 인터넷 글쓰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또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대로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랬네요. 하여튼 이 정도를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영화 미스백은 뭐 짧은 리뷰기는 하지만 조금 더 긴 그래서 그 어떤 주제의식을 굉장히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는 좋은 거를 뭐냐면 이 뭐 소설이든 영화든 주제의식을 확장해서 그것이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에 어떤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찾아내서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글이다, 잘 쓴 글이다, 난 이렇게 늘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 잘 기르지도 못할 인간들이 도대체 왜 아이들을 아무렇게나 낳고 방치하고 학대하고 또 우리 사회는 그것을 외면하고 방기하는지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 자, 그 다음에 영어 화차를 하나 볼까요? 영어 화차. 이것도 이제 내가 그 우리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는 우리 글쓰기 수업에서도 가끔 이렇게 영화를 한 편씩 보고 그랬어요. 같이. 연강하고 그러니까 2시간, 되게 2시간 정도 하니까 영화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평론을 쓰거나 이렇게 감상문을 쓰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 영화 하차는 이제 그 일본 작가의 원작을 이제 그 갖다가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늘, 자, 타인의 고유한 고통을 알게 되면 애틋함이 생기고 그 애틋함은 결국 스스로를 보듬는 도구가 된다. 조혜진 소설 산책자 행복 7주 2차시 내평론에서 소개했었는데, 이 산책자 행복의 어느 페이지에 있는 이런 문장이거든요. 그러나 변영주 감독 영화 화차를 보면 신자유주의는 다른 대안은 없다. 이 이제 그야말로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7주차 읽었던 조혜진 소설에서는 출구가 있죠. 이렇게 하면 누군가와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감각, 그것이 하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영화 화차에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거나 아니라면 그냥 죽은 듯 지내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신자유주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영국에서는 대처 수상이,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대에,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를 극대화한 게 신자유주의 체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에서 노동자의 해고를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 자본의 논리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관철되는 그런 시스템이 신자유주의 체제다, 이런 얘기죠.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그것을 이 영화 하차가 아주 철저하게 재현해내고 있거든요. 이 영화도 이제 그 넷플릭스에 있어요. 넷플릭스 내가 광고하고 있네. 이 영화 보면 됐죠. 영화에서 차경선은 말해요. 행복해지고 싶었던. 내가 이제 시간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은 내가 못 하겠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영화에서 차경선은 다른 사람을 죽이거든요. 이 사채업자 조폭의 그늘에서 이제 고통을 겪고 도망을 나가서 이제 그들로부터 이제 그들 손에 다시 잡혀가지 않고 살기 위해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죽이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발각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왜 그랬냐라고 이제 물을 때 행복해지고 싶었다고, 행복해질 줄 알았다고, 그러나 그때 내게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누구도 자본의 논리가 천원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거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7조 2차 시 3차 시에서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작지만 희미한 그런 믿음 뿐일 텐데, 영어 화차에는 그거마저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대칭적이고 불균등한 사회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비계급으로서의 프레카리아트의 죽음은 영어 화차에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뭐 태안 화력발전소 그 컨베이어 벨트, 이름이 김동균인가 됐죠. 스물 몇 살인데 컨베이어 벨트 안에서 몸이 두동강 난채로 죽어서 발견된 거라든가, 이런 뭐 아주 소위 말하면 사람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죠.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희생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문제를 이 화차가 아주 적실하게 잘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소설도 번역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나가 있는데 좀 길지요. 깁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씁니다 채로 내가 소설반 생오지 소설 창작 대학에서 한 4년 동안 성인들을 대상으로 내가 소설 창작 강의를 했어요. 30세에서 60세 정도까지 되는 분들 한 2, 30명과 함께 한 4년 정도 이렇게 소설 창작을 강의했고, 이제 그분들이 7, 8명 정도 신춘문예라든가 문학상을 통해서 이제 작가로 등단했는데, 아마 그 시간에 이제 기성작품 읽기 시간에 이제 분석하고 내가 쓴 글이어서 이렇게 씁니다 채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있잖아요. 김금희 소설 체스의 모든 것에서 알레고리. 그러니까 김금희 소설 체스의 모든 것을 읽고 쓴 짧은 비평문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는 걸로 대신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쓰면 하나의 좋은 비평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건 비평문이라기보다는 작품을, 그러니까 소설 창작반의 그 수강생들을 위한 이 소설의 분석인데, 소설 창작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고 있는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문과 친구들 중에서도 소설 창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제 요 글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이 담겨 있는 내 그 책이 또 그 소설에 대하여
소설에 대하여, 그러니까 소설 창작반 수업에서 그 소위 강의 노트로 소설에 대하여라는 책을 몇 년 전에 그 펴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글이죠. 글이니까 뭐 참고,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있어요. 소설에 대하여 그 책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소설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두루두루 살펴보면 비평문, 그다음에 소설 창작과 관련된 어떤 안내,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내 글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정도 수준에서 어떤 텍스트를 분석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8주차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